지난 3월 부산의 한 대학에 영화 감독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임권택. 영화 인생 60여 년의 대장정. 그 열정과 고뇌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102번째 영화 화장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임권택 감독을 만나본다. 영화 이외에는 관심이 도통 없으셔서 뭐 돈의 개념조차도 전혀 신경을 안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계약서조차도 뭐 거의 안 쓰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안 썼던 것이요. 이제 뭐 벌면은 뭐 알아서 좀 주겠지 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영화는 묘한 것이어서 만약에 그 제작자가 그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 다 감독한테 와요. 감독한테. 그러니까 만약 영화를 했다가 좀 돈을 벌어서 나눠 쓸 수 있으면 그건 좋지만은 그런 일이 아니고 제작 그 적자를 크게 내서 손해를 끼쳤다 할 때는 괜히 내가 미안한 거야, 괜히. 왜냐하면 돈을 쓰는 거는 감독이 자기 의사를 영상으로 담아내는데 전적으로 그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흥행이 이렇게 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좀 받으셨어요? 좀 흥행되셨을 때? 아니, 뭐 들어받을 때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떤 흥행을 했는데 이만큼 받았는지 자세한 것은 뭐 알 길이 없고, 그런 거 보면 내가 너무 단순하고 뭐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사모님이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단순하고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매력을 느끼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결혼을 40대에 하셨다 그러는데 그 부인께서도 굉장히 그 배우를 하고 싶어 했던. 그렇죠. 배우를 뭐. 네. 근데 뭐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셨나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끼가 없어요. 끼가. 뭐 어떻게 그런 끼도 없으면서 어떻게 무슨 배우를 배우 한다고. 그것도 MBC 무슨 3기로 합격해가지고 나왔는가. 너무 못할 때 이제 첫 번 저거 했는데 너무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혼을 내면은 정신 바짝 차릴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배우의 길로 안 들여보내시고 연애를 한 7, 8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혼내고 하면서 조금 정이 들었던 것 같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좀 그리고는 이제 촬영 끝나고 좀 좋아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 배우 연락처조차 알기를 겁내하고 망설이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고 이제 고만이었는데 어느 날 충무로를 가다가 골목에서 이제 딱 마주쳤던 게 이제 그게 인연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봐도 그때 나는 한 감독으로서 뭐 그냥 너저런 작품들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뭐 좋은 혼처도 나서서 막 중매에 쓰고 그런 건데, 이게 둘이 그렇게 되는지
부인께서 먼저 결혼을 하자고. 이제 7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너무 나이 차이가 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어떤 이제 좋아하니까 만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 꼭 고향에 가자 이거예요. 왜 그게 왜냐면 고향에 간다면 이제 자기네 그 부모 우리 처갓집 분들을 만나러 가는 건데, 거기는 오형제이면서 거의 다 뭐 선생님이시고 뭐 어디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다 지방이 굉장히 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가 돼서 가자고 한 줄 알았어요. 가족분들한테 결혼을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때 결혼하시길 잘하셨죠. 그때 결혼 안 하셨으면. 안 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에게 보내는 3호곡이라고 부른 영화 축제를 통해서는 어떤 거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영화 축제는 이정준 선생의 어머니가 실제로 치매를 앓고 주변을 많이 힘들게 하다가 돌아가신 얘기인데, 언젠가 이제 장사 지낸 얘기를 술자리에서 영화 합시다 해가지고 영화를 하게 됐는데, 나는 어머니가 그 무렵에 치매 초기를 앓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늘 효를 못 오고 산다는 거에 대한 좀 자성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못다한 어떤 그런 걸 늘 마음 안에서 앓고 사는 자식이 마치 영화 감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네. 다시 80년대로 가서요. 이태원 사장님, 정일성 촬영 감독님, 충무로의 황금 트리오. 세 분이 겪은 이야기도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태원 사장이나 정일성 촬영 감독이나 나나 이렇게 뭉쳐서 영화를 안 했으면은 저 칸느 영화제 내 감독상 같은 거 못 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가령 이태원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끝나고 났더니 어느 날 장군의 아들을 찍어달라 이거예요. 찍자고. 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그래도 평판이 좋은 감독이요. 좀 괜찮은 영화들 찍어낸 감독인데 60년대 그 액션 영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하에 나 그 영화 못 하겠다고. 나는 왜 싫었냐면은 60년대 그 저질 감독으로부터 나는 이제 벗어난 거예요. 누가 그런 영화를 찍은 감독인지도 몰라요. 세월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찍자고 오니 나를 내 과거를 득점하자는 것이고, 나 이거 싫다고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별의별 이제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사내 놈이 중성화되고 있고 뭐 이거 좀 해가지고 사내 세계를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 60년대 그 영화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제 그러면 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뒤에 생각해 보면 그런 액션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체질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제급원 영화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나 스스로도 멸시하고 하면서도 그런 끌림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지고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내 생각에는 내가 이거를 하되 60년대의 그런 아류 영화를 또 다시. 찍어낸다면 나는 그날로 망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연기자라도 전부 새로운 얼굴로 오면은 굉장히 주도면밀하셨네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그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생판 처음 보는 연기자로 하면은 60년대 냄새는 안 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거를 여차로 저는 신인 쓰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좋다 이거예요. 이제 나도 꽤 배짱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얘들한테 고단위의 어떤 연기력을 뽑아낼 생각은 추호도 없고 액션물이니까 예. 모든 것을 그런 분위기 안에 몰아넣고 무슨 감정은 감정이냐 그냥 막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러자고 했는데 이 극장주나 이런 연기력이 좀 필요한 단역들 쪽이 이제 연극 배우들 중에서 이렇게 기용을 하면은 저는 새 얼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연극 배우들 중에 뭘 잘못 생각했죠? 돈을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만두자고 해가지고 이제 영화 쪽 조금 예. 그렇게 보면 나머지는 실제로 저는 신인이었고 그걸 오디션을 볼 때 연기라고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민이나 현준이나 이런 정도 몇이나 했고 나머지는 생판 저건데 이 사람들하고 한 달쯤 찍고 나서 생각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요. 실제 깡패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한 달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찍으면서 부터 이제 겁이 덜컥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얘들 데리고 무슨 영화를 한다고? 이런 모험도 아니고 이렇게 훈련 안 되는 애들 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모르고 이제 겁이 덜컥 나고 아니 그때 그 제작사가 그 돈도 많이 들이고 그런 작품인데 결과 보시고는 안도의 한숨. 근데 결과가 그렇게 잘 될지는 몰랐죠. 그러고 나서 태백산맥을 찍기로 돼 있어요. 그때 다 계약하고 조정래 전성이랑 나왔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못 찍게 나선 거예요. 정부가 그 이념의 문제를 네. 지금 그렇게 객관적으로 다룰 시대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중단해줘야지. 안 하면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막겠다, 이제. 이런 거요. 그때 노태우 정부 때. 그러면요. 예, 예. 그러면은 1년만 쉬었다가 태백산맥을 찍자. 왜 1년 쉬었다가 하냐면은 1년 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네. 아니면은 김대중 대통령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구가 해도 하게 되어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만 놀자 해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나는 놀아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 이러고 해가지고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놀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불안하고. 그러면 노느니 서편제나 하자. 내가 그 판소리 영화를 다 늦게 하게 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영화 감독으로 살아남은 그 원인 제공한 거가 두만강의 자리거라예요. 이게 흥행이 엄청 잘 이제 된 것도 있고, 언제 이제 고향 쪽을 갔더니 그 인감독 그 영화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술 한잔 참아 해가지고 광주서 그 양반은 저 호남 지역 그 흥행업자인데 네. 뭐 그때 한 50 되신 분이었을 거예요. 수인 다 되고 나는 뭐 이제 20 몇 살일 텐데 둘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호화판으로 술을 자는데 거기 뭐 아쟁이 무슨 뭐 가야금 무슨 예. 아주 그 우리 국악을 할 수 있는 악사들 또 판소리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은 공목진 선생 와서 그때 병신춤을 추셨으니까. 이제 나는 술김에도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충격을 받았는데 그 소리 자체에 대해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어설픈 사극 두어 편 할 때 그 양반하고 같이 이런 판소리 짤막한 거를 판소리 가사째로 이제 우리 영화 안에 맞게 해가지고 네. 2번 그 영화에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고 내가 언젠가는 꼭 그 판소리 영화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태흥영화사가
장군의 아들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태웅이 와서도 물론 이런 게 흥행이 될 리가 없다. 하여튼 저 회사니까 하면 찍어보자. 뭐 이제 이렇게 돼서 노는이 한 거예요. 노는이. 관객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요. 장군의 아들이 60몇만 해가지고 그전 동원 기록을 깼어요. 근데 이게 또 서편제가 100 몇만 해가지고 예. 또 새로 기록을 깼으니까는 지방까지 오면 얼마가 들었는지 2번, 3번관까지 그 기록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오직 오면은 단성사 간판 그리는 쪽에 아우성이 났으니까 아니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간판이 그래야 사람이 많아서 헐어서 간판을 갈아줘야 수입이 생기고 먹고 살 텐데 아니 몇 개월도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또 새로 미안해서 갈아주기 할 정도로 오래 했으니까 6개월을 했죠. 단성사에서. 무슨 서편제가 흥행이 아주 잘 될 무렵인데 그 김소희 씨라고 유명한 명창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판소리 그 협회 회장 하실 때인데 나한테 감사패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패를 주면서 이 서편제가 이렇게 영화가 잘 되는 것은 아마도 억울하게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살았던 우리 먼저 돌아가신 명창들 그 원혼들이 이렇게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서편제를 찍는 과정이 전부 귀신이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돕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렇게 될 수 없는 도움이 있었어요. 뭐 어디서 눈이 필요하면은 영광 백수 근처는 염전 지대가 돼가지고 눈이 오면 금세 녹아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라스트 씬 전체를 그 다음날까지 찍겠건 눈이 딱 맞춰서 오지를 않나 진도 아리랑 불고 오는데 회오리 바람 쳐서 먼지 바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그 영화 서편제 때문에 상도 많이 받으시고 관객들한테 감사 인사도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 참 좋았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의뢰의 인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또 처음 알았다고 하는 하여튼 그 인사부터 달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영화가 이 사회에 대해서 밝고 건강한 쪽에서 기여를 해야지. 이게 뭔가 어둡고 굳은 쪽을 영화적 어떤 영향에 미쳐서는 정말 안 될 매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리 오너라 대를 보야 안양한양 걸어라 걷는 대를 보야 빵그 두서라 입소를 보야 내 돈의 사랑아. 임권택은 판소리에서 느낀 감동을 서편제에 이어 춘향전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낸다. 춘향전은 부드러운 카메라 워킹으로 등장인물의 동작 하나하나에 판소리의 리듬이 스며들게 해 소리가 영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새로운 형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소리의 맛과 흥을 살린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인다는 호평과 함께 국제영화계의 주목을 받는다. 춘향전이 칸느 영화제에 이제 한국 영화로는 처음 본선에 들었는데 그때 왜 좋았냐면은 본선에 들므로써 세계에 배급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된 거니까 나는 만든 감독 입장에서 내 영화가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너무 좋았는데 내가 지금도 그걸 늘 잊을 수 없는 거는 춘향 누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네 영화가 미국에 상륙하려면은 텔룰라이드 영화제에 출품돼서 거기서 알려져야 된다. 근데 이제 거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거가 아니에요. 저기서도 칸느에서 본선에 올랐다고 다 뽑혀가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 나온 것 중에 미국 그 영화제에서 후원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춘향전은 그런 이제 그 후원자가 나와가지고 네. 들어갔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시사회 때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근데 거기가 중요한 거는 무슨 뉴욕 타임스, 뭐 LA 타임스, 무슨 시카고 트리뷴 뭐 할 거 없이 굴지 매체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이 되고 시사회가 되면 그 사람들 평이 또 쫙 나오고. 쫙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가서 그날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고 하니까 이제 주최 측도 되게 좋아하고 했는데 누가 만나자고 하냐면은 스테인이라는 실험 영화의 세계적 대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 만났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춘향전을 참 잘 봤는데 세계에는 뭐 셰익스피어를 필두로 해서 많은 고전 중에 명작들이 많지 않냐. 그런데 춘향전도 그런 명작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네 영화가 이 세계에 내보내져서 세계인으로부터 보편성을 얻어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춘향전을 한국 사람들끼리 즐겼겠지만은 이제는 세계인과 공유하게 됐다. 가면서 좋은 것을 알겠더라.
영화 취하선은 그 칸 영화제 수상 후에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으셨죠? 내가 만든 영화, 한국 영화를 그렇게 넓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 장승업이라는 인물, 감독님하고 뭐 닮은 점이 많다고 얘기하셨다던데. 장승업 선생은 네. 그 불과 120년인가 뭐 100여 년 전 그 살아 계셨던 분인데도 그 삶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구전되는 거. 근데 이제 그 양반 저걸 보고 있으면 어렸을 때 무슨 고아처럼 잘했고 일찍 무슨 뭐 저 서울로 와가지고 무슨 뭐 중인 집 그 후원자 집에서 뭐 그 살고 무슨 20살 때 화명을 날렸고 천재 소리를 듣고 내가 생각기로는 그 뭐가 제일 좋았냐면은 20살 때 이미 화명을 날리고 천재 소리를 들은 사람이 저기 52세 무렵에 행방불명이 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랑 모두 그 금강산에서 신선처럼 살 것이다 무슨 그림으로 신선이 된 사람 이런 식으로 그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20살짜리 이런 때 그렇게 천재로 소문난 사람들은 50세까지 그렇게 열심히 안 살거든, 자기. 근데 그 신선 대접을 할 만큼 살았다는 것은 치열하게 살았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림과 영화는 서로 다르지만은 뭐 나도 객지에서 고생도 해봤고 뭐 천재 소리는 들은 적 없지만은 20살 이쪽에서 영화 감독도 했고 그다음에 술도 나는 때로는 감독으로보다는 술꾼으로 더 유명한 적도 있었던 거니까 그런 삶에 대한 살면서 체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장승업 선생도 한 작가로서 치열한 어떤 나도 생각해보면 또 어떤 부분에서 정말 영화 하느라고 치열하게 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조금씩 채워넣었던 것이죠. 임권택은 취화선과 하류 인생에 이어 100번째 영화를 준비한다. 하지만 연이은 흥행 실패로 투자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천년학은 제작이 지연돼 기획한 지 2년 만에 어렵게 개봉하지만 관객들에게 외면당한다. 이후 임권택은 101번째 영화를 준비한다. 계속된 흥행 실패에도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겠다는 소신을 지켜간다. 그는 2011년 3월 개봉한 달빛 길어올리기에서 전통 한지의 아름다움을 재현해 관객들에게 한국적인 영상미를 보여준다. 춘향전, 또 취화선, 그 다음에 99번째 작품이 하류인생, 그리고 100번째 작품이 천년학이었습니다. 네? 천년학을 만나서 또 고생을 하게 되셨어요. 천년학은 워낙 서편제를 찍을 적에 크게 세 통학이었거든요. 서편제, 소리읍빛, 천학동 나그네. 근데 이제 이 서편제 때 이 세 토막을 다 영화에 담았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전학동 낙원에는 담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영화가 무대가 되고 있는 그 바닷가는 무슨 산이 이렇게 날개처럼 펴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산 아래가 전부 바다인데, 그거가 지금은, 제방에 쌓이고 전부 이제 간척 사업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찍을 길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영화를 해내는 기술진은 그랬었는데, 이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찍게 된 건데, 태흥 영화사는 이제 국산 영화를 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잃기 시작을 했고, 왜 그러냐면 투자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제작을 말았으면 생각이고, 나는 이제 그 영화를 그 전에서부터 생각해 두신 거죠? 했고 해가지고 그 군으로부터 또 전라남도비도 지원이 돼가지고 세트 같은 것을 다 지었죠. 다 해놨는데. 그러니 그만둘 수가 없었죠. 그때 상황에 그러면은 제작 지연되고 뭐 상황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꾸려 나가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 지어준 쪽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거슬러서 오냐면은 계속 내 영화들이 흥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춘향전도 추여서는 잘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마도 많은 적자를 보는 건 아니지만은 취하서는 축구 월드컵과 맞걸려 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거듭 안 된 거는 이제 하류 인생이에요. 하류 인생. 그러니까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투자사로부터 이제 그 영화 감독으로서 그 매력을 임암흑에는 이제 잃기 시작했고, 임권택 감독이라는 사람이 더 좀 신선한 쪽으로 이렇게 작품을 해가는 거를 못 해낸 거겠죠. 그렇게 봐야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천년학을 가지고 임암흑의 근자에 와서 그 베스트를 친다면 그거를 또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내가 만든 영화의 인상을 나는 끊임없이 막 새롭고자 또 새롭게 한다고 애를 썼는데도 영화를 알리는 방법이 좀 구태의연한 거.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그런 것을 원망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계속 마음 안에 이렇게 좀 아쉬움이 큰 영화로 남아있네요. 그 101번째 영화는 달빛 길어 올리기. 달빛 길어 올리기는 우리 한지가 이제 소재였는데, 내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깊고 넓고 저건 우리 한지의 세계를
너무 쉽게. 예. 근데 이미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계속 아니, 우리의 어떤 고유의 네, 것을 알리고 네, 싶은 네. 욕구, 욕심. 해외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의 그런 노력을 더 이렇게 찬사를 보내지 않나요?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그런 걸 조금 더 잘 생각하고 해야지. 달빛 길러 올리기는 뭐 흥행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의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작품까지 또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거듭되는 그런 실패.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는 기왕 응해해온 영화로부터 훌쩍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의 얘기를 진즉부터 하고 싶었어요. 진즉부터.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쪽에서 하고 싶었냐면은 우리는 뭐인가 사랑의 마음을 안으로 또 안에서 활활 삼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가리고 닫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다 열어놓고 열어놓은 영화를 한번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치 좋은 영화사 예. 이제 제의를 해와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거죠. 네. 102번째 영화 화장 같은 경우는 거의 부산에서 다 진행하시고 부산에 있는 이 학생들. 일부는 뭐 서울서 찍을 것도 있지만은 거의 하고 이 학생들이 이제 거기는 화장품 회사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연출부도 이제 많이 필요하고 제작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학교가 영화 인재들을 키우는 거니까 이번 영화를 통해서 학생들을 영화 만들기 체험도 쌓을 수 있게 해주고 굉장히 가슴 설레고 그런 일이실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예, 아예 가슴도 설레고 이게 아주 잘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참여를 시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영화 만들기가 그렇게 멀리서 본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부산이라는 이런 지역이 서울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영화가 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제 심어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감독님한테 후배 감독 너무 많아졌잖아요. 정말 우리 영화계가 아주 잘 되고 있어서 감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감독은 정말 이래야 된다라고 꼭 주문이라면 주문해주고 싶으신 점? 이것은 시행착오의 대가라고 어느 평론가들도 있으니까. 이제 근데 나는 이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하는 감독들이 결국 더러지만은 좋은 성과를 낸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시도를 거듭거듭 해간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얻는 성과는 좀 큰 것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정말 꼭 내가 만들고 싶다. 나는 도리 없이 이런 영화를 찍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영화는
당시에 뭔가 빛을 잃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면서 점점 그 생명력이 강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후배들이나 뭐 이런 뒤에 이렇게 쫓아오는 감독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좀 멀리 돌더라도 정말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어떤 얘기 또 상이 있다면 그런 영상을 영화로 담아냈을 때 그 필름이 오래 간다는 거를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고 살기 위해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길에서 새로운 시도와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멈추지 않는 그의 열정은 또 다른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영화감독 임권택. 그의 영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